자, 안녕하십니까. 관세법 2차 모의고사 1회차죠. 1회차 강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범위는 이제 1장하고 2장까지의 범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비교적 단순한 내용으로 문제를 내봤습니다. 문제 자체는 거의 법령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을 체크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30점 문제 해서 정의 부분 써라, 그리고 기한 연장 써라, 그리고 부가고지에 대해서 써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라고 하고, 문제 3번, 물음 3번을 보시면은 납세 의무의 확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라고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납세 의무의 확장이 무엇인지 개념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전부 다 법률에 있는 내용이에요. 법령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모의고사 강평을 좀 섬세하게 좀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암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보완하는 듯한 느낌으로 암기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문장을 보면서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칙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에 대해서 1번, 2번, 10점, 20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제를 읽으실 때는 일단은 정의 규정 중 다음의 정의에 대해서 쓰시오. 얘네들은 간단하죠. 그리고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는 관세의 납부기한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간과 기한의 계산, 납부기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구나를 일단 체크를 하고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조 정의 규정 중 다음의 정의에 대하여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수입이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 해당 문장을 물론 처음 접하실지는 않겠지만 외우실 때 외국 물품을 반입 이렇게 동사부터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외국 물품을 반입하거나 소비하거나 사용, 얘네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위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반입을 어디에? 우리나라에. 그리고 어디에서 소비 또는 사용?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것까지 숙달이 되셨으면은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 조건을 외우시고,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거 있죠?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이렇게까지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국 물품은 우리나라에 반입, 경우, 상황을 언급하면 되겠죠? 보세구역을 경유하면은 뒤에 답을 쓰는 느낌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보세구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우리나라 운송수단에서도 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은 그 다음에 숙지를 했는 식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외국 물품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외국 물품의 정의에 대해서 쓰라고 그랬네요. 여기에서 포인트로 둬야 될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1차를 준비를 하실 때에는 이 경제 수역을 포함한다에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이러시면 안 되고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라는 것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고, 그래서 도착한 물품이 언제까지 외국 물품이냐?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가 외국 물품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품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외국의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물품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공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포함되느냐?
영예가 아닌 경제 수요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차근차근 좀 쌓아가듯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죠. 자, 선박용품은 암기식 따서 외우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부분이 꼭 기술이 돼야 되겠습니다.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자, 탁송품 보도록 할게요. 탁송품은 상당히 깁니다. 예. 그래서 탁송품이란 어떤 물품을 말하느냐? 탁송품이란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즉 동사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탁송품이란 반입,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그리고 앞이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뒤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나가시면 되는데 탁송품이란 예시가 이렇다. 탁송품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탁송품이란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국경 출입 차량을 이용한 물품을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포인트죠. 자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자에게 위탁하여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즉 탁송품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한 물품을 말하는 거죠. 위탁해서 반입 반출하는 물품. 위탁해서 반입 반출하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누구한테 위탁을 하느냐? 어떤 사람한테 위탁을 하는 건데 물품 송달을 업으로 하는 사람한테 위탁해서 반입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그러면은 그 물품 송달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의 부분에 나와 있는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국경 출입 차량. 국제무역을 할 수도 있는 운송수단 3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3가지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물품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그 다음에 이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이런 것들은 두 문자를 따시면 되겠죠. 상견자기. 다시 읽어보면은 탁송품이란 상견자기 물품으로서 3가지 운송수단을 이용한 물품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해서 반입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꾸며주면 되겠죠. 그리고 포인트로 마지막으로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 물품을 휴대하여 반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업으로 하는 자. 업으로 하는 자. 자, 전자상거래 물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상물은 수출입 물품을 말한다. 위에 있는 탁송품이랑은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였는데 전자상거래 물품은 그냥 퉁쳐가지고 수출입 물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어떤 수출입 물품이냐? 전자적인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 물품을 말한다. 전자 거래, 전자 거래, 수출입 물품을 말한다. 전자상거래 물품이란 전자 거래 수출입 물품을 말한다. 그러면은 전자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전자적 방식이 있느냐? 사이버몰을 통해야 된다. 사이버몰을 통해야 된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물품이란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전자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 물품을 말한다.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버몰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길죠. 사이버몰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근데 그 가상의 영업장은 어떤 설정이 이루어져야 되나 봐요. 그래서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되니까 가상의 영업장을 사이버몰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영업장이다.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영업장이다. 그리고 뭘 이용해서? 컴퓨터 플러스 인터넷 필요하죠? 그래서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해서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음 2번. 관세 납부기한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납부기한 원칙적인 거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수리전 납부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월별 납부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각 호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본문 규정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얘네들을 3개가 있었지라고 생각할지언정 본문 규정을 무조건 제대로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관세의 납부기한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달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중에 넣어주시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호, 2호, 3호 여기서는 기산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수리일부터 받은 날부터 신고일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앞에는 신고납부 방식, 부가고지 방식 중에서 납부고지하는 조항이 3항이죠. 그 다음에 253조 같은 경우에는 즉시반출 신고와 관련된 내용. 그러면은 신고기간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수리전 납부 부분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얘네는 충분히 수리전 납부라는 부분에서 빼내올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만 숙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이 두 가지를 좀 더 신경 써서 외우시면은 완벽해지겠습니다. 자, 월별 납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납부에서는 개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요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뒤에 후순위 나오는 목차들을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개요 볼게요. 세관장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월별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월별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납부기한이 동해안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해서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가 월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관장은 언제 월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느냐? 요건이 있습니다. 성실 납세자여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청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고, 세관장은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월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뭘 고려해서? 실적을 고려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청은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대통령령 부분 보시면 신청과 승인 이렇게 1항, 2항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신청에서 해당 목차를 뽑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항 1호 및 3호 규정, 여기는 마지막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신고 납부 방식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2호가 빠져있죠. 부가고지 방식은 빠져있고 나머지 1호와 3호에도 불구하고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필인경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납관 상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계속 반복되니까 두 문자 따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신청, 시행령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겠죠. 신청을 해야 된다. 누구한테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세관장에게 뭘? 월별 납부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 성실 납세자여야 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납세 실적 등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라고 되어 있죠. 갖춰서 세관장에게 월별 납부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았겠죠.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승인 신청을 한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면은 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갖추면은 월별 납부를 승인해야 된다. 그리고 승인이 나오면은 무조건 뭐가 같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기간 나온다고 그랬죠. 아니면 납부고지가 나오거나. 따라서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기산일 중요하고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여기서는 기간이 나오네요. 자, 취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는 누가 합니까? 세관장이 하죠. 세관장은 취소할 수 있다. 재량권이 있네요. 그렇죠? 어떤 경우? 납세 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자, 취소했을 때도 뭐가 나온다? 기간이나 납부고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자, 세관장은 월별 납부 대상으로 납세 신고된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 신고된 세액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월별 납부 대상으로 납세 신고된 세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납부고지를 내야 된대요. 납부고지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호를 외우실 때는 맨 앞 글자를 따두시는 게 가장 베스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앞 글자를 굳이 따지 않더라도 어떤 거 월별 납부를 했으면 그 납부기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납부기한과 관련된 것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은 아까 월별 납부 승인을 하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럼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가 나오겠죠. 그 밖에 있는 3호만 별도로 숙지를 해두시면 되겠죠. 3호 같은 경우도 뒤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어떤 경우? 월별 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월별 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납부기한 경과한 경우에는 경과한 경우라고 쓰시면 안 되고 여기서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까지를 써주셔야 되겠고요. 월별 납부를 승인받은 납세 의무자가 자를 많이 표현하고 있죠. 승인받은 납세 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 얘네는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겠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자, 3호 같은 경우에는 예시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사패, 사패, 중위, 파해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식을 따가지고 이렇게 나열식에 있는 것들은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 둘, 셋, 네 가지 사유로 월별 납부 유지가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자, 갱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읽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암기 한번 해놓으면은 여러 번 써먹을 수 있으니까 얘는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고지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 2번입니다. 20점짜리. 자, 관세법상 부가고지 대상 4가지 및 납부고지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부가고지 대상 4가지는 쉽게 떠올려 볼 수 있고 납부고지 같은 경우는 39조 3항에 있는 개요 부분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통령령에 있는 어떤 사유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해야 되는지까지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가고지 대상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하면은 뭐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방법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가징수한다.
부가징수한다. 자, 각 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10개 다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쓴다라고 했을 때 뭐 4가지만 쓰셔도 충분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법제 16조 1호부터 6호까지 및 8호부터 11호까지 해당돼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뭐 이렇게 숙지를 하셔도 되겠지만 우리는 16조부터 16조 1호부터 11호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제 16조 각 호 7호는 제외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처음에는 숙지를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예외적인 가세물건 확정 시기. 자, 그 다음에 2호 볼게요. 보세건설장이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호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그러면 2호랑 3호를 읽었을 때 반복되는 게 있죠? 전에. 그러면은 2호를 우리가 떠올릴 때 수리 전 가동, 그리고 3호 떠올릴 때 수리 전 반출. 그럼 수리 전 가동이면 당연히 보세건설장이 떠올릴 것이고 가운데 있는 건설된 시설로서만 숙지를 별도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는 반출은 어디서부터 됐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구역이라는 것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세구역으로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그럼 어떤 게 떠오릅니까?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서 반출된 경우도 떠오르죠. 근데 여기서 그거를 떠올리면은 248조 사망을 위반해서라는 내용을 더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248조 사망 같은 경우에는 수리 전에는 반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수리 전 반출 승인 같은 경우에는 248조 사망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반출된 경우, 반입된 물품이 수리 전에 반출된 경우, 반입된 물품이 위반해서 수리 전에 반출된 경우 이런 식으로 쌓아가듯이 읽으시면 좀 읽을만 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는 묶어볼 수가 있겠죠. 수리 전. 자, 4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 가격이나 관세 등을 결정하기 곤란해서 부가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자, 납세 의무자가 부가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그러면은 왜 요청하느냐? 과표, 관세율, 이렇게 요소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이렇게 외우신 다음에 나머지 관정사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호 보니까 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1호에서 7호가 빠졌는데 얘가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 시기에서 7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즉시 반출한 물품을 수입신고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수입신고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6호 그 밖에 납세 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묶인 게 뭐가 있었어요? 1호하고 5호가 묶였죠. 그 다음에 2호하고 3호가 묶였죠. 그래서 묶인 것들은 잘 생각나니까 우리가 4호랑 6호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외울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폰 별송품, 휴탁별 이렇게 3개가 떠올릴 수 있는데 탁송품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2개밖에 없구나. 여휴별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것에 납세 의무자 쪽 빼고는 우편물은 전부 다 이런 표현이 다 써져 있죠. 예. 258조 2항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또는 이렇게 써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241조 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우편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데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의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다 밀어가지고 기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디귿 법령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가 징수하는 물품. 지금 세관장이 관세를 부가 징수한다라는 말이 이미 본문에 나와 있었으니까 법령 규정에 의하여라고만 우리가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억하고 디귿 외에 납세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입니다.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만 숙지를 하시면 되겠고, 납세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지금 6호에 있는 납세 신고가 부적당한 것이라는 것에서 따오면 되겠죠.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납세 신고가 부적당한 것인데, 기타를 언급을 할 때 거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따오는 게 법률의 이제 그런 리듬이랄까요? 예. 패턴이랄까요? 패턴이죠. 자, 납부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조 3항에 있는 내용 써주시면 되겠죠. 부가고지 규정 39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령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대정받다는 알 수 있겠죠.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장이 관세를 부가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해야 된다. 1번문으로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목차 볼게요. 납부고지서 교부 사유입니다. 세관장은 납부고지서를 납세 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그 법률에서는 납부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밑에에서는 구체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납세 의무자에게 교부해야 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납부고지서에는 뭐가 기재되어 있어야 되느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기재를 했대요. 그럼 나중에 외우면 되겠죠. 그럼 사유가 먼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유가 뭐예요? 39조 3항, 47조 1항, 270조 5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세 가지 사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39조 3항이랑 그 다음에 과다환급세액의 징수, 부정환급세액의 징수 규정이 후단 규정에 있죠. 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 세관장은 세 가지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세 의무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여기도 암기식 따두시면 되겠습니다. 목액장. 자, 그 다음 단서 규정이 있네요. 법제 43조 규정에 의해서 현장 수납 규정이죠. 현장 수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물품을 검사하고 그 자리에서 수납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43조 규정에 의해서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그럼 공무원으로 하여금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이렇게 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세관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관장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다만 현장 수납 같은 경우에는 세관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세법상 납부고지서의 송달에 대하여 기술하시오입니다. 관세의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이라고 되어 있죠.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 의무자에게 누가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송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직접 발급하는 것, 인편, 우편, 전자송달 방법으로 한다. 세 가지 방법. 원칙,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세 가지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전자송달 같은 경우에는 이 조문을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죠. 자, 공시송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송달. 자, 사유 및 효력 발생 시기. 자, 2항에 있는 내용이 사유하고 효력 발생 시기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게 사유가 되겠죠.
4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어떻게 한다가 나와 있지 않고 효력 발생 시기가 나와 있네요. 시기. 그러면은 고지사항이 뭐였습니까? 아까 뭐 세목, 세액, 그 다음에 납부 장소 등을 기재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납부고지 사항이겠죠. 그러한 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은 어떻게 한다? 납부고지서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자, 그럼 그 사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법률에 있는 사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이게 있죠. 주거영사. 주거영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구분점이 뭐가 있습니까? 주거영사가 국외에 있다. 주거영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이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장소를 먼저 표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주거영사가 국외에 있다. 주거영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호 보니까 납세 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상황이 나타나네요. 상황이에요. 사람이 그 장소에 없는 거죠. 사람이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송달한 경우와 같이 이런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추가적인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역, 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니은 보니까 또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납기까지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기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호에 있는, 그 기역에 있는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을 때가 되는 것이죠. 등기우편. 일반 우편이 아니고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등기우편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은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대요. 그럼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 거랑 서류를 교부하려고 한 거랑 같이 매칭을 시켜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다.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다. 그리고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가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구조를 짜놓으시면은 위에 어떠한 방식으로 송달을 하려고 했다. 어떠한 방식으로 송달하려고 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인정된다. 납기까지 송달 곤란하다고 인정된다. 한 다음에 앞에 있는 내용만 니은 부분에서 외워두시면 되겠죠.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방문해서 교부한다라고 떠올려 볼 수 있으니까 누가 누구를 방문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넣어서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시송달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은 어떻게 한다? 공시송달을 또 공고라고 하네요. 뭐 고지사항을 공고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 게재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공고는 게시, 게재하여야 한다. 자, 후단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여기에 게시나 게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지금 이 세 개가 다 게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게재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느냐? 신문, 종이에다가 할 때는 게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이에다가 할 때는 게재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나머지는 전부 다 게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리고 게시하는 방법은 첫 번째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관세청 세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그 밖에 적절한 장소 이렇게 되어 있고 3호 해당 서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 특별자치도의 홈페이지 게시판 그 밖에 적절한 장소. 홈페이지 게시판 그 밖에 적절한 장소. 홈페이지 게시판 그 밖에 적절한 장소. 얘를 암기식 따서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관세청이나 세관장이냐 아니면은 자치시, 자치도, 시, 군, 구를 말하느냐 요것만 추가적으로 나중에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다 외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1호에 따라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해야 된다. 1호는 무조건 중복이다. 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상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물음 1번.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외우셔야겠죠? 자, 수입신고한 물품인 경우에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호, 2호, 이렇게, 2호부터 12호까지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이런 수입신고한 물품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수입신고한 물품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여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 안 하겠습니다. 자, 화주가 불분명할 때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은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나다를 여기 괄호 안에 붙여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이하게 여기 있는 가나다와 관련된 내용을 단서 규정에다가 붙여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까지 해드렸어요. 단서에다가 붙여서 가나다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괄호에다가 붙여가지고 가나다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단서 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그리고 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금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될 관세액이 부족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뭐 체납입이라기보다는 뭐 경정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해당 물품을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 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하지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뼈대만 발라보면은 다만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신고인이 해당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된다. 요렇게까지만 뼈대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조건을 붙여야 되겠죠. 첫 번째 나오는 조건이 일단 수리가 되어야 된다. 수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수리점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는 나중에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할 관세액이 부족해야 된다. 두 번째. 자, 그리고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3-1, 3-2 이렇게 조건을 해보면 되겠죠. 자, 수입 신고한 물품의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화주가 된다. 다만 첫 번째 조건 하나, 둘, 세 개를 충족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관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된다. 연대는 당연히 화주랑 연대해서 납부를 하겠죠. 첫 번째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족이라는 조건이었고요. 세 번째는 주소고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조건 하나, 그 다음에 화주를 명백하지 못한 경우 두 개. 이런 식으로 쌓아나가듯이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있는 가나다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납세 의무자 5가지를 쓰시오입니다. 특별납세 의무자를 쓰실 때는 일단 장별로 나눠보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암기식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숙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좀 더 줄여보면은 반복되는 게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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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빼고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경우. 자, 이렇게 해가지고 1호부터 6호를 빼고 1호부터 7호까지는 전부 다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경우로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경우 앞에는 어떤 내용만 나오냐? 법조문만 나오죠. 따라서 법조문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별도로 하시면 되겠고, 그 외운 법조문에다가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물품의 경우 이런 식으로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호까지 커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8호부터 9호까지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네, 8호부터 11호까지, 12호까지 있죠.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이제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수취인이 되겠습니다. 옆에 241조에 따른 수입 신고 대상 물품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다. 수입 신고한 물품이든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이든 상관없이 우편물은 그 수취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우편물과 관련돼서 과세물건 확정식,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 시기에도 우편물이 나오죠. 거기에서는 수입 신고한 우편물이냐 아니면은 수입 신고하지 아니하고 우편물이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납세 의무자에서는 나누어지지 않는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도납물품이나 분실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뒤에 있는 거랑 같이 숙지를 하시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구분을 먼저 숙지를 하시고, 구분된 게 잘 떠오른다 그러면 그 뒤에다가 붙여 넣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음 3번 납세 의무의 확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입니다. 개요 부분에서 납세 의무의 확장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좀 만약에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관세의 완전 징수를 위해서 납세 의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요 정도만 가져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납부불능에 대비하고자 하는 강제 규정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법률에 나와 있으니까 강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자, 승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합병되거나 상속된 경우에는 분할 합병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고 합병하고 상속 두 가지만 표현이 되어 있죠. 는 국기법을 준용해가지고 납세 의무를 승계한다. 관세, 가산세, 강제징수비, 관가강. 암기식 따두시면은 편합니다. 자, 연대납세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대납세 의무는 지금 수입시 연대납세 의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의 분할 등이 있는 경우 연대납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수입시 연대납세 의무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신고 물품의 경우 연대납세 의무하고 수입 신고 없이 수입된 경우가 특별납세 의무인 거죠. 예, 그 경우에 연대납세 의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 신고한 물품의 연대납세 의무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그 조건만 나와 있고 연대할 납부할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본문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제 19조 1항 각호에 따른 물품의 관계에 대해는 이게 수입시 연대 납세 의무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수입시. 관계되는 관가강이죠. 관가강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 수입 신고한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된 자입니다. 자, 기억, 수입 신고 물품이 공유물, 공동사업. 그러면 공유자, 공동사업자. 자 붙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수입 신고인이 수입 신고를 하면서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 의무자로 신고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인이 납세 의무자로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사람은 화주가 아닌 자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위에 두 명이 나왔으니까 수입 신고인하고 납세 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나올 겁니다. 자가 270조 그리고 271조에 따라서 뭐가 있습니까? 뭐예요? 방조교사에 1항 또는 271조 1항이 뭐예요? 교사방조죄죠. 교사방조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포탈하고 부정감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교사 방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 둘, 세 명. 세 명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관가강과 관련해 가지고 다만 관세 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 신고인 납세 의무자로 든 사람. 아까 두 명 있었죠? 예, 그 두 명 같은 경우에는 포탈로 얻은 이득이 없다? 그러면은 납세 의무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단서 규정이 왜 있다고 그랬습니까? 범죄로 인해 가지고 포탈된 세액이 흘러 들어갔으면 흘러 들어간 사람까지도 연대 납세 의무로 묶어버린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 범죄 수익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으면 내가 납세 의무자로 묶을 수 있는 조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가 이제 구매대행업자라고 되어 있네요. 구매대행업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대행업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수입 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두 번째.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자, 구매를 대행하는 것.
그리고 구매를 해서 소유권을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판매하는 것, 구매를 대행하는 것과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그러면 어떤 요청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요청이 있는 것은 화주의 위임에 따라라고 되어 있네요. 이로는 구매 대행하는 것, 그리고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자가 사용하려는 물품으로서 화주를 더 꾸며주고 있네요. 자가 사용 물품으로 수입하려는, 자가 사용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사용으로 수입하려는, 똑같이 해도 상관없겠죠. 자가 사용으로 수입하려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거, 해외 판매자로부터. 여기는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 해당 내용은 별도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판매자로부터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하얀색, 노란색을 숙지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외울 게 줄어드니까 훨씬 더 수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매대행업자를 봤으니까 보면 봐야겠죠? 자,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가 되어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자가 일단은 금액을 수령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해야 된대요. 금액 수령하고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금액 수령은 누구한테 합니까? 금액 수령은 화주로부터 하는 거죠. 거짓 정보 제공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신고인한테 거짓 정보를 제공하죠.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 신고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와 화주가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항 특별납세 의무자는 보시면 되겠고요. 자, 법인의 분할 등입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부터 나오네요. 사유부터 나와요. 자, 그럼 사유가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가 법인이 분할합병 된 경우,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그럼 분할합병이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분분. 이거를 분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뒤에 해산하는 경우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있는 법률까지도 요까지만 숫자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무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까지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분되는 경우 그리고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두 가지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분 신회사 설립하는 경우 국기법을 준용해서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분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원 부인 존속하는 법인 분할되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이게 이렇게 A, B 이렇게 분할이 되면은 분할되는 법인이라고. 이거는 굳이 설명 안 할게요. 이게 기본 이론 시간 때 너무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분법 그 다음에 분분설법, 존법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식 따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관가강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얘는 논리적으로 어떤 그 쓰기에는 반복되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까다롭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민법을 준용한다. 이 법에 따라 관세가산세 강제징용, 관가강 납세 의무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3번 보충적 납세 의무자입니다. 보충적 납세 의무자에서도 이제 개요 부분 제가 언급을 드려놨는데 굳이 외우시려면은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확정된 세액을 체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이 체납이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해당 미납부세, 체납된 세액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체납을 했으면은 그 체납된 세액에 대해서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보충적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게 보이양이 되겠죠. 보증인. 관세를 보증한 자는 보증의 그 범위에서 납부를 진다. 됐고요. 2차 납세 의무자, 여기서는 외우기가 쉽죠. 38조부터 41조까지. 얘는 조금 외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건. 제2차 납세 의무자는 관세 담보 제공된 것이 없고, 첫 번째, 담보 요건이 없어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지금 보증인부터 우리가 언급을 했으니까 2차 납세 의무자로 넘어가려면은 일단 보증인도 체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증한 자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 의무를 진다. 자, 담보 체크한다. 그 다음에 위에서 언급했던 보증인 체크한다. 그랬을 때 납세 의무를 진다. 자, 물적 납세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물적 납세 의무라고 하면은 누가 나오겠습니까? 아까 보증인 없어야 되겠죠. 그냥 처음부터 해봅시다. 담보부터 해봅시다. 담보 없어야 되겠죠. 보증인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납세 의무자까지도 체납이 발생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적 납세 의무니까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양도담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양도담보로서 납세 의무를 진다. 이러한 공식이 나오겠죠. 자,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 지금 담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담보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 2차 납세 의무자를 포함한대요. 납세 의무자에 이미 포함을 하네요. 관가강을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체납한 경우에, 그리고 그 납세 의무자에게 국기법에 따른 양도담보 재산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담보 재산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서 납세의무자의 관가강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숙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조건 같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 누구 다 포함이에요? 보증인, 2차 납세의무자 다 포함이죠.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징수를 해도 징수해야 될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서 규정은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물적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보증인하고 2차 납세 의무자네요. 이 사람에게 뭐가 발생해야 된다? 체납이 발생했고 이 사람들의 뭐가 있어야 된다? 양도담보가 있을 때에는 납세 의무를 진다. 관가강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이때 제한되는 조건이 뭐가 있었다? 이 납의자에 대해서 강제 징수를 해도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본문은 다 숙지할 수 있겠죠. 자, 다만 그 관세의 납세 신고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양도담보 재산에 대해서 도대체 언제 설정이 되었는지 시점을 정리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관세법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물음 1번. 38조 3 사망에 따른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 가지를 쓰시오입니다.
자, 후발적 정경 청구를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1번 최초의 신고 경정에서 최초의 신고 경정을 할 때 지금 반복되는 게 벌써 보이네요. 그죠? 최초 신고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세 계산 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입니다. 첫 번째 거. 오케이. 자, 최초 신고 경정에서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계산할 수 없었으나 사유가 소멸됐대요. 자, 그 다음에 반복되는 거 뭐 있습니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이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최초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표랑 세액과 관련된 거래 또는 행위가 뭐예요? 그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입니다. 자, 최초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다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왜 다른 것으로 확정됐느냐? 뭐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서. 여기서는 왜 계산을 할 수 없었느냐? 압수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숙제하시면 되겠죠. 자, 3호는 별도로 숙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입물품은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규정의 의의 청구서 기재사항, 그리고 경정요건, 경정통지기한, 조정신청. 요즘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목차를 다 주어주는 내용. 근데 목차를 이렇게 주어준다고 해서 목차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목차를 외운다고요? 공부를 하려면은 목차를 외워야지 공부가 쉬워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답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국조법에 따른 관할지방국세청장 내무서장이 너무 길죠? 자, 또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납세 의무자는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정 청구 내용이나 아니면 수정 신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납세 의무자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언제 이거를 청구할 수 있다가 나와야 될 겁니다. 알았을 때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알았을 때가 여기 나오네요. 안날. 그럼 뭘 알았어요? 지금 사전 승인이 있으면 알았대요. 근데 사전 승인은 좀 예외적인 내용이니까 결정 경정 처분을 안날에는 알았으면은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를 뼈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정 결정 그 처분이라고 하는 그 결정 경정 처분은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거예요? 지방국세청장이랑 세무서장이 했네요. 그럼 우리가 좀 익숙한 게 세무서장이 좀 익숙하죠. 납세 의무자는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 처분을 한 것을 처분을 했으면은 그 결정 경정 처분을 한 것을 알았을 때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요렇게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 처분을 했다는데 세무서장이 관세를 건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뭘 건드렸나 보니까 수입 물품의 거래 가격을 건드렸대요. 그쵸? 세무서장이 수입 물품의 거래 가격을 조정해서 결정 경정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과세 표준 및 세액 같은 경우에는 국세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수입 물품의 거래 가격을 조정해서 국세 쪽 과세 표준 세액을 결정 처분했다. 경정 처분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했다? 그 거래 가격과 거래 가격 조정했잖아요. 거래 가격과 뭐의 차이가 있다? 이 법에 따라 관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 경정한 세액의 산정 기준이 된 과세 가격의 차이가 발생했대요. 과세 가격. 얘는 관세죠.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들은 기간을 계산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기간. 여기서는 뭘 안 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납세 의무자는 세무서장이 거래 가격을 조정해서 국세의 경정 처분을 했다. 따라서 거래 가격과 관세의 과세 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본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본 게? 일방적 사전 승인 대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국세청장이 수입 물품 거래 가격과 관련해서 소급하도록 적용하도록 사전 승인을 함에 따라. 그럼 얘는 어떻게 숙지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일방적 사전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좀 오바예요. 이게 사전 승인이 대충만 들으세요. 사전 승인이 국세 쪽에 있는 법인세의 좀 업계 수익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가? 세무서장이. 그러면은 그 법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익률로 맞추기 위해서 뭘 조정해요? 다국적 기업인 삼성 베트남 쪽, 그 다음에 삼성 한국 본사, 이 사람들이 동종업계의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이 물품의 거래가 이전 가격이죠? 거래 가격을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그럼 이 조정한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인 세액이 달라지고요. 이게 달라지고요. 베트남 쪽의 법인 세액도 달라지죠. 그럼 어느 한쪽에서 조정을 해버리면은 베트남 쪽 법률에 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국가가 협상해서 최종적으로 그 얼마를 조정할 건지를 승인을 하는 거가 일반적인 사전 승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상대 국가랑 협상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독자적으로 그냥 조정만 해버리는 게 일방적 사전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쪽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그 협의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우리 쪽만 이렇게 사전 승인 좀 해주세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제가 과거에 수입했던 거 전부 다 거래 가격 고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떠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을 그냥 세관장하고 협의 없이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해를 하는 거죠. 오해를 하는 거죠.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냥 문장만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걸 사례형으로 내지는 않을 거니까요. 자, 따라서 수입물품은 거래가격을 조정해가지고 경정 처분하거나
아니면은 사전 승인을 받았다. 근데 일방적으로 사전 승인을 했다. 일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관장하고 그 협의를 안 거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전 승인을 거쳤으면은 국세청장이 그러면은 야 과거에 했던 거 이 사전 승인 받은 거에 따라서 적용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거래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거래 가격과 과세 가격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정처분, 그 다음에 기간 봐야 되겠네요. 경정처분 또는 사전 승인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사전 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지금 기간이 2개가 나옵니다. 안 날로부터 3개월, 최초부터 5년 이렇게 2개로 나눠져요. 그럼 다 처음부터 써오면은 납세 의무자는 그 세무서장이 있더라. 세무서장이 거래 가격을 조정해가지고 뭘 했다? 자기네 과표나 세액을 경정했더라. 또는 일방적 사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사전 승인 내용을 소급 적용하도록 승인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져요? 그래서 거래 가격, 해당 물품의 거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조정한 거래 가격, 이거하고 뭐 관세법에 따른 과세 표준 간에 차이가 발생을 했겠죠. 차이가 발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시기가 나오는 거죠. 뭐 그것을 알게 된 날 또는 사전 승인을 한 것을 알게 된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아니면 최초 납세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하다 보면 돼요. 자, 하다 보면 돼요. 그래서 너무 지체했네요. 그렇죠? 자, 청구서 기재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세관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일단 일반적인 내용부터 언급을 합니다. 물품과 관련된 내용. 그러면 우리가 물품과 관련된 내용 알고 있는 게 품규수가 밖에 없죠. 그래서 품규수, 가격은 버리고, 그 다음에 경정청구라고 하는 것은 세액을 변경하는 거니까 세액 변경 전, 변경 후에 물품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세액. 그러면은 일단 품목분류 같은 경우는 잘 안 떠오르니까 버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과표하고 세율을 곱했을 때 세액이 나온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품의 세액. 그러면은 위에 있는 해당 물품의 정보 중에서 가격과 관련된 거가 중요하다라고 떠올린 다음에 이것은 경정 청구니까 세액을 변경해야 되겠지. 그래서 가격은 변경 전, 변경 후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가격과 관련된 것은 해당 수입 물품의 뭐였습니까? 과세 표준 세율, 그리고 거기에 따라 나오는 세액. 이렇게 쳐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니까 일단 버리시고, 사유는 있어야 되겠죠. 뭐 세무서장이 뭐 사전 조정, 사전 승인을 한 건지 아니면 경정을 한 건지 그런 사유를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급필사. 이거도 버리시고, 예. 그러면 최소한 처음 해독할 때 하나, 둘, 세 개, 4개 정도는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경정 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정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아까 위에서 청구를 받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가격 조정 방법과 계산 근거 등이 이거는 뭐예요? 방법 등 이게 국세 쪽이죠? 국세 쪽의 거래 가격 조정 방법하고 계산 근거 등이 관세 쪽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가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을 경정할 수 있다. 자, 1번 보니까 이러한 경정 처분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 수입물품의 지급가격, 권리사용료 등 제30조 1항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2호 보니까 세무서장이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로서 이게 다른 방법이 있는 거죠? 그 비교 대상 거래 통상 이윤 등의 적용 등 이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종류가 이렇다는 겁니다. 조정 방법과 계산 근거가 31조부터 35조까지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그럼 1호랑 2호를 구분하는 게 뭐예요? 국세 쪽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데 그 조치가 30조 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국세 쪽에 어떤 조치가 우리 2방법부터 6방법까지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국세 쪽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사람은 볼 필요 없겠죠, 일단은? 조정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정된 사항이. 그리고 여기서는 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인 거죠. 어떤 국세 쪽 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 그럼 조정을, 어떤 사항을 조정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제 법정 가산 요소 아니면은 뭐 간접 지급액 그런 것들이랑 매칭을 시키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2방법부터 6방법까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정 통지 기한입니다.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똑같죠. 이거는 심사기간 2개월이네. 자, 그리고 조정신청.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재부 장관에게 정상가격과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 관세청장한테 하지 않고 기재부 장관한테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당연하겠죠. 국세 쪽을 관세청장이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조정을 하려면 기재부 장관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2회차 수업 때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좀 섬세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일요일 날 이제 별도의 공부 시간을, 갖지는, 복습 시간 갖지 마시고, 수업 내용으로만 아마 복습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